관점에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원재 팀장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ESS가 시장에서 핫하긴 네. 한가 봅니다. 신성 ST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실 네. 거죠. 네. 네. 어제도 저희 김경민 연구원과 같이 그 한중 NCS 맞아요. 공부하셨죠. 맞아요. 저희가 10개 종목을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데 벌써 2개 종목이 ESS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오늘 가져온 종목도 이제 ESS의 이제 주력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성 ST는 2004년도에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요. 초기에는 사업이 2차 전지 쪽은 아니었고요. 주로 IT 부품이나 차량용 부품 사업을 하던 업체였고, 한 10여 년 정도 그 사업을 영위했었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LG전자 이런 데였고, 2차 전지 쪽으로는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어요. LG화학에 ESS 부품을 공급하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ESS 그리고 2차 전지 부품 주로 부품 중에 이제 부스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셀을 보면 셀과 셀 아니면 팩과 팩의 그 전류를 서로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혈류를 연결해주는 그런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전도체가 이제 부스바인데 그 부스바하고 또 모듈 케이스라고 해서 이 2차 전지 셀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주는 그 케이스죠. 그거를 주로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은 2차 전지가 7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ESS가 거의 40%대 초반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EV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부품 그 부스바라든가 이제 그 모듈 케이스 그게 한 30%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70%가 2차 전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IT는 주로 이제 휴대폰 머거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갤럭시나 아이폰 매장을 가면은 실제 핸드폰은 아니지만 그 샘플로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시제품으로. 네. 근데 가짜 폰이죠. 네. 그걸 머겁이라고 부르거든요. 머거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시제품을 주로 이제 공급을 했었고, 그게 초기 사업부터 이제 이어진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이 카메라 모듈은 동사가 이제 베트남에 법인이 있는데, 베트남 법인이 주로 차량용 모듈과 IT 부품을 생산하는데, 차량용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에 주로 공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성전기는 주로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차량 보급 속도가 이제 커지면 이제 빨라지면서 삼성전지의 전기의 물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협력사인 동사의 카메라 모듈 부품 판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주주 현황을 보면은 네.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최대 주주인데요. 25.5%를 가지고 있고,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58.8%를 가지고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지금 대표가 구본상 대표고요. 구본상 대표가 이제 선대 창업주인 구자천 회장으로부터 2019년도에 이제 증여를 받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분들의 이름을 보면은 구자천, 구본상, 구로 시작하죠. 구로 네. 시작하고 범 LG 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G 창업주가 이제 구인회 회장이잖아요. 구인회 회장의 장자는 구자경, 또 그 3세는 구본무, 이렇게 자자로 중간에 이제 학렬이 시작되고 이제 3세는 본자로 이제 시작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도 직계는 아니지만 이 분들이 다 이제 경남 진주 출생이에요. 경남 진주 분들이고 거기서 LG가 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근방에 사시던 그런 친척들인 걸로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범 LG 가라고 보이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IT 부품이 다 LG전자로 이제 출하가 되었었고, 2014년도에 ESS 그 2차 전지 사업을 할 때도 LG화학, 지금 엔솔이죠. LG화학하고 이제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었고, 제품을 이제 공동 개발하고 기술 제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LG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쉽게 미루어 유추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ST의 기업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IT 부품으로 시작을 해서 EV를 거쳐 이제 ESS 쪽으로 매출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전기차 EV 시장 그리고 글로벌 ESS 시장 이쪽 동향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EV 쪽부터 설명을 네. 해주시죠. 일단 EV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는 단어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캐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흔해진 용어인데 그 단기 수요 정체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뭐 재난 영화를 볼 때 막 땅이 갈라지고 막 틈이 벌어지고 거기에 빠지는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그 틈을 사실은 캐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용어에서는 이게 90년대 초반에 생겨난 말인데 처음에 신제품이 개발되었을 때 그 소비자를 5개 군으로 나누는 거죠. 처음에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이노베이터, 혁신자들이죠. 이노베이터 그룹이 있고 그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얼리 어댑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계속 갤럭시를 썼지만 얼리 어댑터들은 아이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후에 이제 그 얼리 머저리티라고 해서 정기 다수 그룹, 또 레이트 머저리티라고 해서 후기 다수 그룹,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룹이 레거드라고 해서 늦깎이 그룹이죠. 완전히 남들 다 해보고 나서 우리도 해야 되나 하고 따라가는 그룹인데, 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전체 차량의 침투율이 지금 딱 한 16% 정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캐즘을 설명할 때 보통 그 혁신자 그룹이랑 그 얼리 어댑터 그룹을 합치면 그게 16%거든요. 네. 그 두 그룹의 소비가 끝나면 나중에는 그 아까 제가 얼리 머저리티 그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그룹까지 가는데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사람은 이미 살 사람들은 거의 샀고 나머지 사람들이 사기까지는 지금 공백이 지금 필요한 거죠. 네. 그 기간을 지금 전기차 시장이 정확히 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캐즘에서 설명하는 마의 16% 벽을 지금 전기차 시장이 지금 뚫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 보면은 2019년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된 시기잖아요. 2019년도부터 23년까지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매년 연평균 57%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21년도가 정점이었는데요. 21년도에는 100%가 넘었어요. YOY로. 2배가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22년도에 또 쪼그라들어서 57%를 기록을 했고 작년에 33%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 전망치가 한 1600만 대로 돼서 한 16% 정도예요. 작년에 1000만 대 초반이었거든요. 16% 정도 성장한다. 즉 최근 3년간 계속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캐즘 때문에. 네. 떨어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올해 실제 그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4월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전기차 인도량이 178만 대. 그래서 전년 동기 YOY로 봤을 때는 10%대 초반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올해 전망치가 한 16% 정도 증가한다고 봤는데 올해 데이터는 이미 상반기에는 지금 그렇게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전년 동기 봤을 때 전년 성장률이 33%였으니까 지금 3분의 1 토막으로 성장률이 지금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지금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4월까지 보건대 사용량이 101기가와트/시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3.9% 정도 성장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난 과거와 연결해 보면은 2017년도부터 23년까지 6년간 연평균 58% 이렇게 성장률을, 그러니까 전기차 성장률하고 배터리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졌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캐즘을 얘기했는데 캐즘은 단기 수요 정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지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성장을 한다는 그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 전망을 보면은 IEA, 그러니까 글로벌 에너지 전망 기관에서 최근 4월에 전망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지금 1,400만 대, 제가 아까 1,000만 대는 2022년이고 지난해 1,400만 대였거든요. 그게 2030년도에 4,500만 대, 그리고 2035년에 6,500만 대까지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A는 이 전망 시나리오를 세 개로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스텝스라고, 스텝스가 뭐냐면 stated policy,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이미 공표한 policy죠.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policy를 봤을 때는 30년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40%, 그리고 35년도에 50%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APS라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announced policy입니다. 각국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막 정책을, 공약을 막 발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희망치고 의지치인데, 그런 걸 반영했을 때는 전기차 이제 시장 점유율이 30년도에 45%, 그리고 35년도에 67%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는 넷제로 시나리오인데, 50년을 우리가 이제 넷제로로 보고 있잖아요. 각국의 탄소 배출이 무탄소가 되는 시기를 2050년으로 보고 있고, 그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정확하게 지켜서 이게 계획대로 가준다면 전기차는 2030년도에 65%, 그리고 35년도에 95%. 35년도면 21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95%가 간다는, 우리가 다 전기차를 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저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넷제로가 가는 시나리오에는 이렇게 전기차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이렇게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트럼프, 미국의 대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전기차 또 신재생 에너지의 이런 부상은 사실은 바이든 정부에서 이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렇게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그런 또 각국의 그런 뭐 완성차라든가 배터리 업체라든가 협력 업체들이 다 북미에 진출해서 지금 막 그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 지난 트럼프 정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될 거라고는 이미 미루어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트럼프가 되자마자 2017년도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죠. 네. 탈퇴했고, 바이든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가입을 했는데, 최근까지도 자기가 다시 이제 재선이 되면 기후협약에서 재탈퇴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이 IRA 법안에 대해서 거의 뭐 폐지한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이제 축소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이 하고 있는 그린 에너지, 신재생 투자, 그리고 전기차 투자, 이런 것들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을 대상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를 올리겠다 말을 해놨고, 유럽에서도 뭐 48%까지 올리겠다 막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중국산 전기차를 중국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중국 내에서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 독일 3사 뭐 BMW라든가 뭐 벤츠도 들어가 있고, 폭스바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국산 부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관세 전쟁은 전체 시장의 파이로 보건대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ESS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기차 시장에서 EV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에 새로운 먹거리로 전기차 그 배터리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ESS입니다. ESS는 새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예를 들어보면 10년 전에도 우리가 핸드폰이 용량이 빨리 다니까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녔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ESS잖아요. 개인용 ESS겠죠. 그게 전기를 어쨌든 모아서
스토리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저장해놨다가 쓰는 네. 거니까 그게 가장 작은 단위의 ESS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도 ESS 산업에 2014년도에 들어가서 15년도에 이제 LG화학으로부터 ESS 부품을 수주받았거든요. 당시에도 ESS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ESS는 그렇게 작은 단위로 개인이 쓸 수도 있지만 또 가정용 ESS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빌딩에 전원을 공급하는 ESS도 필요하겠죠. 그런 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시장의 ESS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계된 커다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만한 그래서 ESS 컨테이너라고 부르거든요. 6m짜리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안에 ESS를 담는 거죠. 막대한 그런 전기를 먹을 수 있는 ESS를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즉 이제 기존의 석탄화력이 없어지면서 재생에너지가 이제 주력 전원으로 이제 부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태양광, 풍력이 이제 그 시장을 차지할 텐데 태양광이라는 것은 주로 해가 떠 있을 낮에만 주로 발전을 하고 그걸 모아둬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ESS가 필요한 것이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둬야 되잖아요. 결국은 신재생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백업 전원이 될 수 있는 게 ES밖에 지금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가는 흐름은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반드시 ESS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ES 산업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고 국내 배터리 3사도 그동안은 주로 배터리에만 그 NCM 배터리에만 주로 주력을 했지만 이 ESS 산업은 그동안 중국이 주로 90% 이상 네. 중국 업체들이 지배한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ESS 배터리에 주로 이제 배터리에 NCM 계열의 그런 전지가 안 들어가고 LFP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주로 중국에서 하는 거고 주로 이렇게 이제 대용화되고 큰 그런 저장 장치에는 이런 NCM의 고가 그런 고전압이 고전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요 LFP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ESS가 그런 국내 배터리 3사의 신규 먹거리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캐즘을 말했지만 전기차 시장은 죽고 있지만 ES 시장은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보건대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이 5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시장이 33% 성장했으니까 더 성장률이 높았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27% 이렇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성장의 부상에는 제가 아까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쪽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라든가 HBM이라든가 이런 고전력 반도체가 부상하면서 그에 이제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졌잖아요. 그리고 북미 시장에 아마존이라든가 MS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글로벌 IT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막대한 용량을 필요로 하는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들이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북미 지역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의 신규 ESS 설치량을 보면은 26기가와트시인데요. 이게 99%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2배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2배 성장을 했고 지난해 4분기만 보면은 이게 12기가와트시인데 전년 동기 3기가와트 대비 4배나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성장률이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왼쪽의 그림은 네이버가 최근에 설립한 이게 각세종이라는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게 거의 9만 평에 달하고요. 축구장이 40개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글로벌하게 주로 미국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건설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다 ESS 수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업 부분에서 글로벌 ESS 기업, 관련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 업체들이 주로 이제 미국과 중국 업체들입니다. 미국 업체로 세계 1위 업체가 이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주목을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순수 ESS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거 퓨어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네. 테슬라도 글로벌 4위 정도 되는 기업인데 우리가 알듯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잖아요. 전기차 비중이 한 9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ESS가 한 7% 정도 차지하는데 이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가 이제 ESS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루언스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플루언스의 매출액 그리고 플루언스의 그 신규 수주 그리고 수주 잔고를 보면은 글로벌 업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루언스의 매출액을 보시면 지난 5년간 19년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121%에 달합니다. 연평균 121%라는 것은 매년 2배 이상, 또박또박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보시면 22년도에 12억 불에서 23년도에 22억 불로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33억 불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42억 불까지 이렇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보면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37억 불, 거의 5조 원대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플루언스 에너지가 생산하고 있는 이게 ESS 컨테이너인데요. 딱 봐도 컨테이너처럼 생겼잖아요. 이걸 이제 각 회사마다 이 제품명을 붙이고 있는데 그리드 스택이라고 해서 이거 플루언스 에너지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ESS 컨테이너입니다. 테슬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인데 지금 오히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아니에요. 맞아요. ESS거든요. 지난주에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면서 국내 ESS 업체들의 주가가 올랐던 것도 그 현지의 미국의 애널들이 테슬라의 이 ES 부분의 성장률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의 성장률이 지금은 제가 아까 7% 정도, 7, 8%밖에 그 매출 기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부분의 그 수익성은 1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이 ESS 부분의 영업이익률, 매출 총이익률은 거의 20%대 중반이에요. 성장률도 훨씬 높고 수익성이 ES 부분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도 ES 부분이 전기차를 능가할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능가할 거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건대 앞으로 이제 그 큰 에너지 자원으로 보건대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일부고 그 에너지의 근간을 이루는 게 태양광과 풍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거를 세이빙할 수 있는 ESS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장이 사실은 전기차 시장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산 전원 시대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한전이 일방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분산 전원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각 그 가정에서 각 기업에서 전력을 생산을 따로따로 할 거 아니에요. 그 분산 전원을 모아서 가상 발전소가 앞으로 이제 수도 없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체는 없지만 한전 같은 그렇게 수급을 관할하는 발전소가 VPP라고 해서 가상 발전소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가상 발전소를 구성하는 4대 전원이 태양광, 풍력, ESS 그리고 전기차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 에너지원이 될 텐데 ESS가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가 공급하는 전원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지금 ESS 시장이 굉장히 핫해졌고 이제 테슬라도 전기차 회사가 아닌 에너지 기업으로 이제 분류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이제 관련 ESS 기업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SS 수요 성장을 기반으로 신성 ST만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걸까요? 예, 투자 포인트로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그동안 단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그 부스바라는 게 아까 제가 전도체로서 그 셀과 셀을 연결해주는 어떤 전선과 같은 그런 그 전류를 공급해주는 그런 그 단순 부품이거든요. 그거 하고 그 모듈 그리고 ESS 모듈 이런 게 이제 그 배터리를 쌓아주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케이스인데, 모듈 케이스인데, 지금 나가려고 하는 이 제품은 ESS 컨테이너라고 해서 완제품이거든요. 그래서 ESS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주로 LFP가 될 텐데, 그 LFP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받아와서 나머지는 다 완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동사가 금형 기술도 갖고 있고, ES 부품을 다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완제품으로 그 컨테이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완제품 ESS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그런 배터리 업체에 직접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제품이 기존에는 이제 단순 조립 부품에서 제품이 고도화된다. 이런 포인트를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1분기에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ESS에 주목하는 게 그동안의 동사의 이제 수주 잔고가 1.4조 원 정도였어요. 지난해 말까지. 근데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3.8조 원으로 이렇게 부품업체가 수주 잔고가 3.8조 원까지 늘어났는데 올해 1분기에 국내 주요 배터리 3사 중 한 곳으로부터 2.4조 원에 달하는 그 대규모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게 다 ESS 수주고 이 배터리 회사가 미국의 북미 지역에 진출해서 그 배터리 사업을 할 텐데 그 ESS 컨테이너를 신성 ST가 공급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모 회사라고 S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뉴스 공식적으로는 이제 어느 회사라고 언급이 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비밀에 붙여지고 있지만 제가 이 회사의 그간의 이제 그 주요 고객사 관계로 말씀드렸지만 다 미로 일추가 가능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국내 배터리 회사 중에 또 이 북미 지역에서도 이게 켄터키주에 주로 이제 공장을 진출하려고 이미 뉴스가 났잖아요. 네. 켄터키주에 주로 있는 회사가 그 SK 온이 포드하고 같이 이제 합작한 그 SK 글로벌, 그 BOSK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회사, 그 업체가 이제 켄터키주에 있죠. 그러면 이게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구나라고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추측해 볼수 있겠죠. 있죠. 예.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2차 전지를 하면서는 우리가 이 국내 LG 엔솔을 주력으로 이제 공급을 해왔지만 앞으로 SK 온과는 이제 ESS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최대 고객사는 LG 엔솔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고객사가 바뀔 수도 있겠죠. 매출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렇게 꼽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 ESS 대량 수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장은 캐파가 부족하니까 이제 증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현재 그 창원에 본사가 있는데 그 창원 본사하고 중국의 생산 거점이 있는데 그 난징이 있거든요. 중국의 생산 거점하고 창원 본사를 통합해서 부산에 이제 강서구에 미음 3단이라고 있습니다. 미음 3단에 거의 한 500억 정도 들여서 공장을 한 8,000평 이상 부지에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부산의 공장은 ESS 전용 공장이 되는 거죠. 그 ESS의 그 부품을 생산해서 연간 지금 추정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거를 미국에 이제 공장 지금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 아까 제가 켄터키주에 공장 투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역시 한 500억 가까이 들여서 이제 투자를 할 텐데 그 공장이 결국은 ESS의 조립 부산에서 보내면 부품을 보내면 그걸 조립해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북미 공장은 향후에 추정 매출액이 한 3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산하고 합쳐서 한 3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26년 말 정도까지 이제 공장이 완공되고 본가동이 2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26년부터 27년 사이에 퀀텀 점프가 발생한다. 퀀텀이라는 말이 한 번에 훅 뛰는 거잖아요. 네. 지금 1,200억대 매출액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또 1,200억대고 지금의 현재 생산 시설로는 한 1,500억 정도까지 이제 매출액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기존 매출액이 한 1,500억 정도까지 2026년까지 간다고 보고 그 이후에 3,000억 정도가 이제 ESS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4, 5천억대 매출액이 될 것이고 지금 1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벌써 10%를 넘었거든요. 두 자릿대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 규모도 절대 규모도 500억대를 지금 넘어갈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완전히 지금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수주 잔고가 3.8조 원으로 1.4조 원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를 봤을 때 이 ES 부분 이게 2.4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한 64%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주 잔고 자체가 기존의 그 배터리 부품보다도 훨씬 지금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 업체는 2차 전지 부품 업체가 아니라 ESS 주력 업체로 지금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ESS를 대량 수주했다는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매출이 지금 보장되어 있다. 지금 이 업체가 2.4조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2.4조가 거의 7, 8년치 매출액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차량 생산하는 거랑 비슷해요. 공장이 그 제품을 생산할 때까지 공급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업체를 바꿔서 다른 업자가 들어와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신성이 계속 그 업체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4조라는 게 3천억씩 매년 찍어내도 거의 7, 8년치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24년이고 거의 2030년까지는 매출이 담보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요 산업이 다변화되는 거죠. 기존에는 2차 전지 업종으로 70%가 나갔고 또 15%는 IT 부품으로 나갔고 또 15%는 그 차량 카메라 모듈로 이제 나갔는데 앞으로는 신재생 쪽으로 나가고 반도체 쪽하고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신재생, 반도체 향후 미래 산업을 선도할 그런 핫한 첨단 산업들이잖아요. 성장률이 당연히 높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고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고객사 다변화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에는 주로 LG, 엔솔 쪽이었는데 ES로 가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고객이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품도 부품에서 완제품으로 지금 제품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투자 포인트들 세 가지 요인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실적이 또 얼마나 뒷받침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최근에 이 전기차 캐즘이 이미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또 올해 1분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이 많고요. 어제 그 한중 ES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적자잖아요. 네, 적자에서 이제 조금 그렇죠. 이제 흑자로 돌아설 기미가 보이는 그런 단계죠. 상황인데 네. 이 업체는 지난해도 지금 매출이 17% 정도 증가를 해서 1,200억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역대 최대치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84억 원으로 이것도 이제 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6.6%대인데요.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EV 쪽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또 ES, 주력이 지금 ESS거든요. ESS가 지금 매출의 40%를 차지하잖아요. 또 전기차 부품은 30%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영업이익이 8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마저도 실제로는 사실은 더 나왔다고 회사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요 고객사 중에 LS EV 코리아라는 그 전장 부품을 주로 하는 LS 그룹의 이제 주력 회사가 있거든요. LS EV 코리아인데 이 업체를 통해서 동사가 이제 볼보에 납품하는 그 부품을 공급을 했는데 중국 볼보에서 현지 업체로 이제 그 고객사를 바꾸는 바람에 이게 지난해 4분기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게 볼보로 납품하는 게 고객사가 끊기면서 영업에서 한 14억 정도의 그 영업 손실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근데 LSEV가 이제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죠. 고객사가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보상을 14억 원을 했는데 그 보상이 또 영업의 수지에 이제 들어오면서 영업이익은 쪼그라든 상황이 되는 거고 세전이익은 또 백업이 된 상황이라서 그거하고 또 지난해 상장을 했잖아요. 지난해 상장을 해서 우리 사주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 직원 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4억 정도가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회성 비용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84억 원에 24억 원 정도를 더하면 결국은 100억, 1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죠. 그럼 100억이 넘었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8, 9%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올해 1분기도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바로 10% 넘어갔잖아요. 이런 일회성 비용 이슈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1분기부터는 이익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제가 그 차량용 부품 쪽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 드리면 지금 전기차가 계속 이게 보급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1위 업체인 테슬라로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죠.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LG 이노텍이 이제 듀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기의 물량이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삼성전기의 베트남 법인의 매출액이 지금 확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면서 동사의 그 베트남 법인이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삼성전기의 그 카메라 모듈이에요. 그래서 그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기의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신성 비나의 그 매출액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만 보더라도 삼성전기 베트남 법인이 매출액이 28%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는데 동기간에 신성 ST의 베트남 법인의 매출액은 거의 60%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훨씬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5년간 보더라도 18% 정도 연평균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ESS 부분 강조해드렸지만 이 차량용 카메라 모듈 부분도 전장 또 자율주행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장률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미 캐즘 그런 영향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 보시면 영업이익률은 지금 10%대 초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성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127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지금 133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133억. 지난해 84억을 기록을 했으니까 훨씬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건데 지난해는 이제 기저 효과가 있었죠. 영업이익이 오히려 실제보다 좀 쪼그라든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 보시면 좋아지는 부분이 ESS 부분이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EV 부분은 올해 이제 캐즘 때문에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데 IT 부분 소폭 증가하고 특히 자동차 부분이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 카메라 모듈로 나가는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올해도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 외형은 그 북미 투자, 부산과 북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지노하게 조금씩 증가하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네. 본격적으로는 26년 하반기에 이게 공장이 가동될 걸로 보이거든요. 본 가동은 27년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럼 이 시기부터는 완전히 이제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견조한 실적을 기반으로 2026년, 2027년에는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팀장님이 ESS 업체로 이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ESS 부문에서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 이제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한중 NCS, 뭐 서진 시스템, 네. SK 이터닉스 등등이 있는데 좀 뭐 비교해서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로는 뭐 30배 정도고요. 네. PBR로는 3.3배, 주가가 좀 올라서 3.3배 정도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대비로는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스닥이 보면은 한 24배 PER에 PBR은 2.4배 정도니까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로 보더라도 그래요. 코스닥이 지금 연초 대비 3% 빠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업체는 60%가 오른 상황입니다. 주가만 보더라도 이미 주도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구나.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ESS 부분으로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주 잔고로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2차 전지 부품 회사지만 지금 40% 정도가 ESS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북미 공장 투자가 완공이 되고 ESS 주력 회사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의 매출액의 60-70%가 이제 ESS가 차지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업체는 ESS의 성장성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부품주로서 보다는 ESS 성장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관련 업체 중에서 가장 ESS 동사가 유지하고 있는 사업 구조하고 비슷한 기업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이 2차 전지 부품도 공급하고 ESS도 공급을 하는데요. 지난 5개년간의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80%가 넘습니다. 아까 제가 그 ESS 산업의 미국의 플루언스 에너지도 보여드렸지만은 그 업체도 매년 100%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업체도 ESS 업체인데 연평균 80%씩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8조 원 정도 돼요. 제가 보고서를 작성했던 시기에 1.6조였는데 그새 또 네. 2천억이 올라서 1.8조가 됐고, 매출액을 보면 지난해 7천억 정도 되었거든요. 매출액이. 그런데 올해 1분기에만 여기 있네요. 7,800억 정도였네요. 올해 1분기에만 3,30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기만 하더라도 1조 원대 넘어서 1.2조 원, 1.5조 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성장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서진 같은 경우에 PBR이 지금 3.3배거든요. 동사하고 똑같은 PBR, 그러니까 주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중 NCS인데요. 네. 지난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엄청 받았는데, 이 업체가 하는 게 주로 이제 그 ESS가 워낙 거대해지고 고전력을 먹기 때문에 그거를 식혀주는 그 쿨러가 필요하잖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쿨러라고 하면 공냉식, 공기로 이제 순환하는 그런 쿨러를 썼는데, ESS는 주로 이제 앞으로는 순행식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이 한중 NCS가 갖고 있고, 이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NCS가 상장하고 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입니다. 동사의 시가총액을 이미 넘어섰어요. 한중 NCS의 지금 계속 적자잖아요. 만성 적자고, 자본 총계를 보면 지금 현재 120억밖에 안 되거든요. 12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라는 것은 PBR이 3배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PBR이. 네. 동사는 3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계산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멀티플을 한중 NCS는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매우 높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업체들을 보더라도 테슬라라든가 플루언스 에너지, 그리고 허니웰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평균 PR이 40배 정도 되고요. 평균 PBR이 8배 수준입니다. 동사의 2.5배 수준의 그런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요약드려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완제품 ESS 공급업체로 이제 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주 잔고가 ESS만 2.4조, 거의 7, 8년치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계속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수익성도 좋아지고 성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평가가 필요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 요인을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앞서서 뭐 캐중도 얘기해 주셨고, 이제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시 이제 뭐 이쪽이 받을 영향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가 또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아까 네. 뭐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기차 그 관세 전쟁도 글로벌 시장에는 그렇게 수요 측면에서 네. 유리한 측면은 아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짚어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그 트럼프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지금 재선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IRA 법안이라든가 반도체 법안 이런 것들이 지원이 후퇴되거나 폐지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어깨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도 그거에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를 가정하고 지금 정책을 다시 이제 짜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네. 이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에서도 그게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부품이 주로 이제 구리, 전기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평균 가격이 8,000불 중반대였는데요. 8,400불 됐는데 지금 현재 9,600-700불 가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구리가 워낙 수급이 타이트한데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이 이제 전선 수요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든가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해야 된다는 교체 수요까지 합쳐서 또 AI 반도체 다 전선 수요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구리 수요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동사도 주요 원재료가 이제 구리나 뭐 알루미늄인데 길게 보면은 결국 시장 가격에 뭐 LME 구리 가격에 연동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가격을 전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을 가격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도 섹터로 등극한 ESS 그리고 그 안에서 떠오르고 있는 신성 ST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원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이 이원인데 뭐 운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충전소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길에서 보시는 LPG 충전소가 이원이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은 국내에서 LPG를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LPG를 유통할 수 있는 회사는 2개밖에 없으며 이렇게 수입한 LPG를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보신 LPG 충전소에 보내서 LPG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취사 난방용으로 가정 및 상업용으로 팔기도 합니다. 또한 석유화학 회사에 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국내 매출이고 이원 매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또 다른 절반 정도는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산유국에서 직접 수입한 LPG를 중개 수출의 형태로 트레이딩 또는 해지 등을 목적으로 중개 수출을 하는 것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장되어 있는 LS 네트워크스가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S 네트워크스는 이원이 81.79%를 보유하고 있고요. LS 네트워크스는 브랜드, 임대, 유통, 금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에는 잘 아시는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와 아웃도어 브랜드인 몽벨이 있고요. 임대 사업에서 주요 자산은 LS 용산타워입니다. 유통 사업은 도요타의 자동차와 BMW 및 KTM의 모터사이클, 바이클로의 자전거를 유통하고 있고요. 금융사업부는 2024년 2월부터 LS 투자증권이 연결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LPG를 유통하는 회사가 이원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PG가 뭐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이쪽 산업은 또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LPG는 액화 석유가스라고 합니다. LPG는 상온 상압 상태에서 기체 상태이지만 이것을 가압 또는 냉각시키면 쉽게 액화되므로 다른 가스 연료와 비교할 때 저장과 수송이 용이하고 열 효율이 높은 연료입니다.
LPG는 정유 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할 때와 석유화학 공장에서 부산물로 일부 생산되지만 대부분은 유전의 수반가스로부터 생산되며 천연가스전에서 원유나 천연가스를 추출할 때 함께 생산됩니다. LPG 산업은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 이후 정부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LNG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LNG 사업의 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LPG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LPG 산업은 정부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LNG와 함께 도입된 사업인 만큼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각종 법률에 의해서 일정 요건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진입이 허가되는 산업으로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 영향이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LPG의 수입, 저장,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이원과 SK가스 2개사이며 국내 LPG 판매는 이원 SK가스 외에 정유사와 석유화학회사 5개 회사가 있어서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정유사 및 석유화학회사가 부산물로 생산되는 LPG의 양은 국내 수요의 약 30%로서 그 부족분은 전량, 중동 등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LPG 가격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과거 LPG는 서민 대중연료로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도입 초기부터 2000년까지 전기, 수도, 가스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요금 관리 방식에 의해 정부 최고 판매 가격 고시제도로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가격 자율화로 현재는 국제 가격의 변동 요인이 탄력적으로 국내 판매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LPG 판매 가격은 사우디 아람코가 매달 말 고시하는 CP 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발생 시점 환율과 도입 비용, 운송비, 적정 이윤 등을 감안하여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등의 이유로 국제 LPG 가격 및 환율 변동분을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하지 못하여 업계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LPG 수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파랗게 하향세에 있는 것은 민수용이고 계속 굵어지는 부분은 석유화학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LPG는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액화한 것으로 기와 온도 차이에 따라 용도 특성이 구별이 됩니다. 프로판은 치사용, 난방용, 산업용 연료 및 석유화학 연료로 사용되고 부탄은 자동차와 이동식 난방기의 연료 및 석유화학 연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국내 LPG 수요는 증가세에 있고 민수용 소비세가 감소세에 있지만 석유화학 수요 중심으로 수요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용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용 소비란 가정 상업용, 도시가스용, 운수용, 산업용 수요를 말합니다. 민수용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LPG 차량이고요. LPG 차량 등록 대수는 2010년 11월에 2,246만 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감소세에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LPG 차량 등록 대수는 185만 대입니다. 차량 등록 대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민수용 수요도 동반해서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0년 기준으로 운수용 수요는 447만 톤으로 민수용 수요의 61.9%를 차지했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241만 톤으로 민수용 수요의 44.2%를 차지하며 수요가 빠지는데 운수용 수요가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석화용 물량의 국내 수요 추이를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수요 상승의 기반에는 PDH 설비와 화학 업체들의 수요에 있습니다.
SK가스는 2016년부터 PDH 사업에 진출하여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PDH 설비란 프로판에서 수소를 제거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이며,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자동차 내장재 등의 기초 유분으로 사용됩니다. 이건 국내 이야기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 PDH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LPG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롯데케미칼은 원료 설비 효율화를 위해 에틸렌 생산 원료인 납사 비중을 줄이고 LPG 사용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을 포함해 LG화학, 하나토탈 등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유가 급등락에 따른 원가 절감과 이산화탄소 저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틸렌 및 프로필렌 생산 공정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던 납사를 LPG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국내 석유화학발 LPG 수요는 증가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PG 업체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LPG 유통사의 파생상품 관련한 부분입니다. LPG 유통사 양사는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외환 및 LPG에 대해서 선도 계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자산 및 부채로 계상되지만 결산 시기에는 당시 시점의 가격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해 그 손익 차이를 기타 영업의 손익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LPG 유통사업자가 갖는 사업 모델의 특징을 감안할 때 영업이익과 파생상품에 대한 이익을 합산한 수치가 기업의 이익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지표입니다. LPG 유통회사 모두 세전이익을 투자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네, LPG 유통 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원을 봤을 때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될까요? 예, 이 표는 SK가스의 세전이익과 이원의 세전이익을 합산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이익 레벨과 2020년과 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익 레벨이 달라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평균 두 회사의 합산 세전이익은 5,303억 원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평균 1,875억 원 대비 183% 높은 금액입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전형적인 유틸리티 산업인 LPG 유통사의 이익 변화가 컸다는 점과 이런 높은 수준의 이익이 4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PG 유통업체 양사의 이익이 한 단계 올라간 배경에는 해외 LPG 유통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LPG 유통만 봤을 때 실적이 크게 변동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 아람코가 매달 말 고시하는 CP 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발생 시점 환율과 도입 비용, 운송비, 적정 이윤 등을 감안하여 결정이 됩니다. 해외 LPG 유통에서 이익이 한 단계 올라간 배경에는 미국의 LPG 수출 증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분간 미국의 LPG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LPG 업체들의 이익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이 차트는 미국의 LPG의 주요 성분인 프로판의 수출 물량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2012년, 13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LPG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LPG 물량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판 기준으로 2023년 미국의 수출량은 5.8억 배럴을 기록하여 2022년 5.1억 배럴 대비 14%, 2013년 1.1억 배럴 대비해서는 429%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이 프로판 수출 증가는 셰일 혁명과 연결됩니다. 2013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7억 배럴이었지만 캐나다로부터 LPG를 수입하는 국가였습니다. 2023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47억 배럴로
2013년 원유 생산량 대비 72% 증가였지만 LPG 수출 물량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프로판은 천연가스를 추출할 때 주요 부산물입니다. 이 늘어난 LPG의 수출 물량 증가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아시아 유통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차익 거래 경로입니다. 차익 거래가 뜻하는 것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 간에 상이할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매매 차익을 얻는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글로벌 LPG 선박 운용사인 BWLPG와 도리안 LPG는 최근 실적 발표 자료에서 운임 강세의 배경에는 미국과 극동아시아 간 차익 거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BWLPG가 제시하는 차트인데요. 극동아시아 지역과 미국 걸프 지역의 차익 거래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이 과거 5년보다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도리안 LPG가 제시한 자료고요. 미국 LPG 가격의 터미널 비용과 선박 운임을 더하더라도 극동아시아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연량 기준으로 사우디 아람코 CP 가격, 그러니까 국내 판매 가격의 기준이 되는 CP 가격과 미국의 대표적인 가격인 몽벨뷰 가격을 보시고 있습니다. 가운데 선 그래프가 몽벨뷰 가격입니다. 보시면 두 가격의 차이가 벌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두 가격 차이의 갭을 밑에 그려 놓았습니다. 이 두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싸게 들여와서 아시아에서 비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창출된다는 뜻이고요. 2013년 1월 이후 월평균 아람코 CP와 몽벨뷰 가격의 평균적인 차이는 3.1달러인데 5월 기준으로 두 가격의 차이는 4.1달러였습니다. 지금 차익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원의 2023년 LPG 주요 수입 지역은 금액 기준으로 싱가포르 29.1%, 미국 16.3%, 카타르 11.9%, UAE 9.6%, 쿠웨이트 6.2%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구매한 물량은 사우디 아람코 CP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조달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물량 경쟁을 하고 있는 일부 생산 지역에서 기존보다 더 좋은 가격에 LPG를 조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LPG 수출 물량 증가가 아시아 유통업에 두 번째로 미치는 영향은 프로판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다른 에너지원 대비 프로판 가격 매력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유전에서는 원유와 함께 존재하는 수반가스가 나옵니다. 이 수반가스로부터 LPG를 추출할 수 있지만 주요 생산품은 원유로 LPG의 생산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가스전에서는 메탄, 에탄 이외에 냉각이나 가압에 의하여 쉽게 응축, 액화하는 LPG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스전마다 구성이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셰일 혁명 전후로 미국의 LPG 수출이 늘어난 것을 통해 가스전 개발이 LPG의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연량 기준으로 두바이유 가격과 사우디 아람코 프로판 가격을 비교한 것입니다. 위에 보시는 게 두바이유고 아래 보시는 게 사우디 CP 가격입니다. 프로판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량 기준으로 봤을 때 프로판의 가격이 두바이유 가격 대비해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뜻하는 차트이고요. 현재 두바이유 연량 단위로 환산한 두바이유 가격은 14.9달러이고 연량 단위로 환산한 프로판의 가격은 11.7달러로 가격 차이가 3.2달러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두바이유 가격은 아람코 CP 가격 대비 평균 1달러 비싼 가격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똑같은 열량을 내기 위해서 프로판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원의 석유화학 업체 향 판매 물량은 2023년 206만 톤으로 2017년 50만 톤 대비 312% 증가하였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납사 대비 프로판 가격이 매력 있다고 판단하여 프로판의 투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프로판의 상대적 가격 매력이 지속되는 구간에서 프로판에 대한 수요는 견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좋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룬 내용인데요. 향후 2, 3년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LPG 생산량은 계획상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제로 시대로 가는 구간에서 가구 역할을 하고 있는 LNG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LNG 생산량이 늘어나면 부가적인 생산물인 LPG도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늘어난 LPG를 운반할 선박 수급은 2026년까지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늘어난 미국의 LPG가 아시아 역내로 대량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투자 포인트는 LNG 사업, 발전 사업에 진출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원은 LPG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왔지만 국내 민수용 LPG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및 해외 트레이딩 시장에서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미래 성장 사업에서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LNG 발전 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칼리스타 캐피탈과 메리츠 증권이 포함된 이원 컨소시엄은 하나증권이 매각하는 하나파워 패키지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나파워 패키지의 주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평택 에너지 서비스는 2013년 3월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간 833메가와트 규모의 LNG 복합화력 발전소입니다. 집단 에너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68.8기가칼로리 퍼 아워 용량의 열 전용 보일러 1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평택 소사벌 지구의 일부 및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발, 입주 등으로 열 공급 세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는 매출액 8,367억 원에 영업이익 870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LNG 발전소 자산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회사의 성장성을 말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제로 시대로 가는 길에 주목받고 있는 LNG 관련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투자 포인트를 쭉 들어보니까 LPG를 유통하는 업체에게는 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LPG 업황에 호황에 힘입어서 실적도 과연 좋은가? 네, 실적을 또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 중심으로 미국 LPG 수출발 호황이 지속이 되면서 해외 시장에서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원의 2024년 법인 세전 이익은 예상치는 2,380억 원으로 2023년 2,830억 원 대비 감소한 수치이지만은 2021년, 2022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실적 견인은 해외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 국내에서는 전년보다 실적이 감소하면서 2023년 대비는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 LPG 가격은 2023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동결이 됐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유틸리티 업체의 특성상 가격이 동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간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국내 부분에서 실적이 감소하면서 2023년보다는 실적이 감소하겠지만은 과거 평년 대비에는 높은 실적
대비해서는 높은 실적을 2024년에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일단 뭐 호실 쪽은 해외 판매 시장을 기점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호황을 좀 일부 반영한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 상대 피어라고 할 수 있는 SK 가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가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2024년 기준 8.4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저희 추정 실적 기준으로 2.8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가스와 비교가 단순하면서도 가장 적절해 보이고요. SK 가스는 이원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K 어드밴스드를 통해 PDH 사업을 영위하는 점과 울산의 세계 최초로 LNG와 LPG 겸용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인 울산 GPS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이원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이원의 신사업에 대한 전략 및 성과에 따라서 PE 배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이 정부 통제라는 부분이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가스는 2024년 7월 LPG 공급 가격을 프로파는 킬로그램당 50원, 부타는 리터당 41.46원 인상하였는데요. 그 전에 2023년 12월부터 6월까지 가격 동결이 있었습니다. 국내 LPG 수요처 중 택시 운전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 안전 정책에 LPG 가격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정부 정책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적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LPG 유통회사 이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김선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